개성다양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현장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어 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의 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만 소개받은 노동권익센터 저희 센터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비정규직 문제들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근무 시간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당사자들이 많이 참석 못한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서지연 예결위원 장시윤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준호 복지환경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센터에 인천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오신 이혜정 박사님이 오늘 첫 번째 연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본인에게도 좀 감회가 새롭게 나타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전체적으로 올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평택에서는 평택시 의회에 이게 복지재단 산하에 7개 시설이 민간에 부탁되는 이제 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 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시나 지자체,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시 정책에도 좋은 반영이 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지역의 앞으로 부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를 입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지연 시의원님 모시고 축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진급의 시의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건설교통 상임위도 하고 있고 이제 예산결산 부문에서 이 부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의 석병수 센터장님과 부산광역 사회복지사협회의 우성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화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에 대한 주제라고 이제 듣고 실태를 조금 살펴봤더니 부산시 자체의 일자리 문제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과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부분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그 부분을 좀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것은 좀 더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좋은 말씀 주시고요. 반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입법의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 조금 면밀하게 말씀 주시면 잘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이 체육활동하기 좋은 도시 구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의회에 이어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제환경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제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좋은 이렇게 주제로 토론회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석병수 센터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은 서지현 의원님이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양당의 의원이 한 명씩 참석해서 우리가 당과 상관없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당을 초월해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고자 우리 센터장님 잘 모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연구원님 잘 모시고 함께 고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이 여담이긴 한데 또 오성균 처장님께서 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희 지역의 주민이시거든요. 또 오성균 처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또 딱 보고 계셔서 더더욱 제가 오늘의 말씀을 또 가슴에 새겨 듣고 또 열심히 실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키가 크셔가지고요. 예,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장이십니다. 석병수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책임 연구원이시기도 하고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손지영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 이혜정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훈자로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숙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저희 민생노동정책과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다 소개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길겠지요. 그래서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박수로 맞았으면 합니다. 예, 토론회 진행은 저희가 11시까지 토론을 주제 발표하실 거고요. 그리고 10분 휴식 후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에 플로 토론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부산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도록 뛰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둥, 예, 석병수 센터장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에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간 조절을 잘 못하면 오늘 날새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자료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시간 발휘를 잘 해서 배정 잘 해서 12시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 시간 잘 해주시고요.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관련해서 주제 발표는 세 분이 막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소개드리지 않고 윤성호 책임위원님, 손기현 교수님, 이혜정 연구위원님 이렇게 알아서 발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리 증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고 하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들은 선발적으로 일어나고 좀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좀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이 연구들이 어떻게 이제 시도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삽을 뜨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우리 거의 탐색적 연구에 대한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구성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담론부터 시작해서 좀 세부적인 대안들과 제언들이 좀 많이 풍성하게 많이 생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서론부터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육지 시설 내에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치를 보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38.4%인데 부산 지역을 따졌을 때는 39.2% 정도. 근데 정확한 통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서 추정을 보면 모범 사육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47.5% 정도로 추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로 증가되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술의 어떤 발전들과 기술의 발전들에 따른 경제 체제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 경제 체제의 변화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런 산업혁명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탈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1980년대 이후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적인 어떤 복지국가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커버링 한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연계형 복지국가 체제로 개편을 하면서 노동과 복지가 이제 연계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안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노동이나 사회적 기층들을 계속 증대시키고 또 불안정성을 계속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사육시설에서의 비정규직 확대가 서비스의 질과 질을 하락시키고 또 우리 사육시설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 중심의 감정노동력인데 이런 이제 전문적인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부산 지역의 사육지 시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양산 배경을 파악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했던 연구 내용들은 첫 번째 이론적 배경인데요. 이론적 배경인데 사육지 시설 비정규직 증가 배경 그리고 구조, 사육지 시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례와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사육지 시설 현황과 비정규직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부산시 사육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과의 관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시설 기초조사로 845명을 제출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이 파트는 우리 손지현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사육시설 관리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노동실태와 처우 개선 여부 면접조사 FCI와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파트는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제언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사육지 시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봤습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이렇게 병행한 이유는 사회복지 시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폭넓고 광범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에 다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을 다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면접조사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파악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문을 열고요. 이제 바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그 사회복지 제도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공급은 대부분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생산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제도 시스템인데요. 그 제도 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간 위탁 방식인데요. 그 민간 위탁 방식의 하나는 서비스 조치 위탁입니다. 그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지자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고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바우처 방식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이 바우처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용한 만큼 국가가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시스템은 그 고용 불안과 임금 불안정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위탁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의 불명확성, 그 다음에 비일관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정이 국가인지 정부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아니면 시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민간 위탁은 대부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예전 20년 전에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야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복지 환경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그 원래 재정 보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우처 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나 영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 불안을 낳고 임금 불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임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서 60시간 미만이 되면 모든 어떤 고용관계 불안정성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어떤 사회복지 시설의 비정규직의 구조를 보면 크게는 국가가 지급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우처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고유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업에 복지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조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 사업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보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국가 보조를 받는 시설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방식의 사업까지도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 방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그 시설 보조를 받지 못하는
요양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요양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되어진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면요. 아까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비정규직 양산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의 하락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의 어떤 범위는 어떠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상당수 어떤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한 부분만 비정규직으로 바라봤다면 실질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까지도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종사자로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법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주 52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 주 52시간을 넘어서 그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기법이 바뀌면서 이것의 준수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인정시간이 딱 2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질적인 시간은 2시간이 훨씬 넘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기법 위반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시설이 9천 숫자가 93개소고 실질적으로 그 금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19,891명에 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서울시조차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부산시의 경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하나 비정규직의 항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하나는 부산시에서 각 기초지자체마다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장군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비정규직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복지 포인트는 시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그 차별에 대한 가장 체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 복지 포인트를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명절 수당도 그 종사자들이 가장 느끼는 비정규직이 느끼는 차별 처우 중에 하나인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는 이런 어떤 지자체들의 노력들을 조금 더 보편화하고 일관한다면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그 비정규직 종사자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에 그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가 지금 보면 9만 6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좀 글자가 작긴 하지만. 그리고 그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47.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할 때 9만 6천 명의 47.5%인 4만 5,6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의 규모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도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종사자가 조금 더 상회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업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요. 20년도에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보다
한 비정규직이 한 900명 가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파악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그 장기 요양 사업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있는데 특히 재가 쪽에 그 여기 요양보호사 33,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일부는 비정규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가 한 2,000명,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생활지원사도 한 2,000여 명,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자립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도 한 10,000여 명. 이래서 저희가 이제 추산한 아까 46,500명에 더 넘어서는 한 47,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의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담당하게 된 발표를 담당하게 된 신라대 박순재입니다. 그 원래 실태 조사할 때 설문조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결과할 때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다들 데이터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실 때도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 기본적인 것들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는 조사 대상은 그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현재 부산시내 기관에 대한 조사,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종사자분들,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관리자분들 세 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세 개의 데이터가 각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약간의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 저희가 확인하고 사실 실태가 가지고 있었을 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타났던 모습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좀 이야기해드리기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는 최대한 비정규직과 그리고 비정규직 당사자분들 그리고 동시에 관리자분들과의 인식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사 대상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직 그리고 실무직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일반적인 참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용조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고용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정원외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기간제, 정원 외 기간제, 단시간 기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익숙한 용어로 해석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동일한 생각이고요. 복잡하다는 겁니다. 고용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본인들도 좀 어떤 고용구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 굉장히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특히 나중에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종사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고용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고용 형태에 대한 복잡성 그리고 동시에 보시면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작성하고 있다 이게 대부분이죠. 97.8%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확인되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작성했지만 교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다수의 포인트에서 다른 소수의 포인트들이 확인 안 되는 경우에 오히려 소수의 포인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했었을 때 매년 1년 대로 제작성 등은 83.9%지만 제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 그리고 기타 비율까지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조건 두 번째입니다. 임금 명세서 관련했었을 때 받고 있다 비율이 역시 95.9%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받은 적이 없다. 역시 4.1%. 그리고 취업규칙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가 8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잘 모른다 비율 역시 10%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고 비율을 확인해 보셨을 때 보시면은 근로계약서라든지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했었을 때 이게 형식적인 절차로서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관심의 부족인지
아니면 기관의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이건 별도로 논의가 해야 됩니다만 분명히 이런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은 최대 1일에서 5일까지 나타나는 기본적인 수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서 4시간에서 60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근로기준식으로 벗어나고 적용되고 있고 실제 평균 휴게시간 동시에 시간의 초과 근로까지 확인해 봤었습니다. 뭐 이미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계신 분들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아마 그 사협에서 이야기하는 동일 노동 동일 처우에 대한 동일한 근로의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아마 토론자분께서 좀 더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사차별 비정규직의 임금수당 및 휴가 휴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뭐 평균 임금이 높다 낮다를 좀 말씀드리긴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건 아마 이정 공무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사항인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그게 최저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마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휴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었을 때 못 받는다는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직에서 하고 계신 물론 저희도 아까 논의를 시작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그 정규직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 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회복지직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올리기 위한 기준도 언제나 시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끌고 가기에 정규직이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제를 해야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충분한 수준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올림과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 문자수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받고 있는 휴가제도 역시 똑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연말차이거나 미국 원료가 전반적으로 못 받고 있다 하고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급병과 무급병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것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변에서 받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정규직이 고용되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좀 복잡한 구조들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누려야 될 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청의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 및 감정 노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임금 수준에 관련해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거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물어보도 노동자도 물어보면 임금 수준 낮은 게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관리자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확실하겠지만 심각한 건 사실인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금 및 기타 수등과 관련했었을 때 나타나는 아쉬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노동제도나 기타 내용에 대한 평균치 이걸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점 전체 5점 점수기 때문에 2.5점 정도를 평균치로 보신다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건 임금 수준 그리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복지 제도와 관련한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감정노동은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과 관련한 부분들, 이용자의 가족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동료와 관련한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되겠지만 처음에 임 교수님 최인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감정노동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규직과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비교가 있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항에는 비정규직에 들어오시 고용된 이후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초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했었을 때 발생되었다라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20% 이상 확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역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피해가 있었느냐라고 한 걸 좀 넘어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던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확인했었을 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인권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인 비율로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인권 문제 경험이 보호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역시 일정 정도 비율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컨대 이거는 그 비정규직이라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권 노동 실태 제가 동일한 부분하고 추가적인 부분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라서요.
이 두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 추가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은 혹은 적지만 폭력 그리고 성희롱, 인격적 무시와 비하 따돌림, 회식이나 모임 강요, 담당자를 무관한 업무 지시라고 하는 비율에서 일정 정도 경험을 했던 비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보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권 문제 경험했었을 때 유아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회복지 측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특성과 그리고 같은 근무 환경 내에서 벌어지는 특성은 좀 구분돼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 문제 대응 방법 보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냥 참습니다. 인권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잘 없지만 그냥 참다는 하는 거는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여집니다. 네, 비정규직 조사에서 비정규직 업무 및 취업 특성 관련한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셨을 때 임금과 수당과 관련한 부분에 있었을 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수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해석이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개혁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만둬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자동 연장된다. 두 개는 확신에 차 있으시니까 본인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인지를. 문제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계약되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영향판정 그리고 잘 모르겠다 비율 두 개를 합치면 45.6% 거의 과반에 대한 이 비율이 자기의 고용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혹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자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기관에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임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해결 방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법정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그 아까 복지 제도라든지 처우 개선을 잘하는 한정됐던 경우가 이쪽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이야기와 동일하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조금 아까 이 부분에 제가 추가적이 나오는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규직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응답은 하셨으나 이게 당장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사실 같이 가지고 계시다고 좀 해석이 되고요. 임금 보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던 법정관이 자유로운 기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셨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임금 수준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에 걸려 있으시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경우는 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대부분 다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기타 고용 구조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부산의 생활임금이라든지 기최적 수준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모질함이 약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방안 두 번째 1순위는 2순위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규직과 동일한 수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임금 보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와 부산시에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수당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산에서 받고 있는 정규직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부산시 처우 개선비 관련했었을 때 못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지원 말씀드렸지만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50% 이상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산시 정책은 어떤 것이냐 사회복지 시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명시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직을 당장 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은 본인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그 계획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혹은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금까지가 지금 정규직 당사자분들의 의견이었고요. 다음은 관리자의 인식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 대한 인식이고, 저희가 왜 이걸 확인했냐면 아까 예정 경우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구조가 불안하고 본인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지 혹은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지 혹은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도 충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고, 관리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평균값은 비정규직 값입니다. 앞에서 정리되어 있던 비정규직 값이고요. 여기 평균값은 관리자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수준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정규직 분들은 2.97 정도로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관리자분들은 아시는 거죠. 이게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문제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가지고 있는 관심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억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역점수 처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점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점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나오겠지만 비정규직 본인들에 비해서 오히려 조직 관리자분들은 이 제도가 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어쨌든 제도에 대한 수능은 확실히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결 방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임금 보수 개선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관리자분들은 정규직 수당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의 차이가 확인됩니다. 두 번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1, 2순위를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우리가 했던 관리자분들께서는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 혹은 정규직과 단위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규직과의 어떤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비정규직분들은 순수하게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좀 더 높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에서 2순위에서도 역시 비정규직 동일한 수당 기원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관리자분들 2순위에서는 거의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의 세 번째입니다. 임금 보수 개선에서 어떤 것들이 시급한가를 확인해 보시면 역시 관리자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정규직 수당과의 비교를 많이 고민하셨지만 비정규직 당사자분들은 자신의 위치 자체를 올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으셨다. 그리고 기대 수당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시 처우 개선비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부산시 처우 개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산시 지원이 제일 많은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룡성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시면 기타 내용이 제일 많긴 하지만 관리자분들께서는 비정규직 유급병가와 국가건강검진을 위했지만 앞에 있는 것들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분들께서는 법정기관을 사용하는 데서 제한은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비정규직 분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벌어져야 됩니다.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산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앞에서는 비정규직 분들은 정규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를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분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정원 확대를 통해서 이게 좀 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면접조사 결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관리자들도 함께 면접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6개의 대주제와 31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주제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고령 직업 전환자 여성 중고령의 입직 코스라고 하는 주제가 도출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청년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아무리 넣어도 정규직은 서류 전형조차도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입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노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년짜리도 아니고 뭐 15개월짜리도 아니고 6개월, 8개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상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 여성 중고령자들이 돌봄 종사자로 이제 뭐 10년 전쯤에 일을 시작했는데 10년 지나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비정규직만이 아닌 비정규직의 현실. 네, 이래서 이제 많은 주제들이 노출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지 않는 차이, 자기 검열과 비정규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에다가 그 시설에 막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검열과 비정규직 프레임으로 알아서 탕비실 일도 자기 본인이 다 하는 모든 뭐 사무 보조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페이백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다 받지만 부족분을 후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또 비정규직에게 또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는 비정규직에게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언어 치료사의 경우는 4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인권과 안전, 건강거리.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 연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 번호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함께 돌봄센터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말 9시, 10시에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도시락 빼주세요. 뭐 이런 연락이 주말 9시에도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저희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노인 생활 지원사들이 경험하는 독거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입니다. 그 노인 생활 지원사들이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 될 경우 이제 곧바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정말 이렇게 참혹한 죽음의 현장들을 목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라포가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곧바로 그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심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곧바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법, 자의적인 법 해석, 일관성 없는 사업 지침. 이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수당, 연화적 보상 수당 이런 100%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에게는 왜 이렇게 기간제 유예 조항이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런 해석을 아예 지침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해석을 다시 뒤집는 질의해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어떤 시설에서 동일한 사업, 예를 들면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팀입니다. 거기에 뭐 하는 직종들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사례관리사, 게이트웨이 종사자, 자산 형성 담당자 다 다릅니다. 같은 팀에서도 비정규직인데 처우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조직 내에서의 문화를 위화감을 형성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는 앞에 이론적 배경에서 대부분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우처 방식에서 그 경쟁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고용 불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복지센터들이 마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센터에 오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이용자가 가족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그 요양보호사 자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법 규정에 의한 어떤 부족한 인건비, 비정규직을 땜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의 한 비정규직은 시니어 클럽 20명 종사자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직종들이었는데 20명 중에 3명만이 정규직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고 남는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국고 보조 사업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인력을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당사자가 말하다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번 비정규직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급 노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와 돌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일자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질이 너무나 낮은 일자리, 최저임금으로 수령되고 고용불안이 항상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질 낮은 일자리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동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개선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되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사자들에게 많은 부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이 150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수준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임금 불안정성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부,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모든 당사자들이 구조적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결국은 부산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닿는 변화를 부산시가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저희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 진행하면서 올해 처음 예정 박사님을 뵀는데 늘 회의하고 이럴 때 이렇게 톤 높은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할 거예요. 우리 연구팀들이 사실 이 연구한다고 되게 좀 바쁜 와중에 좀 많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범위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대상자 찾아나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중구난방하게 됐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손주영 교수님도 공동연구원이셨고 또 우리 이혜정 박사님도 공동연구원이셨고 또 이 연구를 또 진행시키는데 우리 보조연구원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소개를 미처 못 드려서 저희 뒤에 우연히 앉아 계신 홍치현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정책 제언입니다. 정책 제언이 상당히 선명하면 참 좋겠으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연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문발차하겠다. 어떤 정치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놓고 이제 차를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책 방향부터 먼저 설정을 좀 하자.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안에 대한 방향 설정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처우 개선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발표자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짧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포함시켜준다 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적정 평가와 대우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언제나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체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비정규직이 사회복지 서비스업 내에서 양성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복지 분권 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복지 사업은 정부로 지방 정부로 다 이양시켜 놓고 재정은 아직까지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민간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전체와 시의회 또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 데이터가 없다. 지금 이건 이제 늘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힘든 점입니다. 사회보장 정보망이 있지만 이 정보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열람할 수도 없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종합 데이터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제도 개선. 이거는 뭐 우리의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항전하고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한 개선들은 꼭 필요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리 주체의 책임성이 명확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정은 누구인가, 또 법인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방향 설정 하에서 사회복지 시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몇 가지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기초생활 유지는 돼야 되고, 또 이 기초생활 유지와 아울러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을 위한 경력 관리, 임금 수당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이 경력 관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사자 전체의 어떤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임금 수당 체계가 그 토대 위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분 남았으니까 제가 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죠. 두 번째가 이 상향 평준화된 처우개선 지원 이런, 그리고 처우개선 기준을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건 바람직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낼 때까지 지금까지 수준까지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들이 걸렸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던 지금 현재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우개선 지원 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부산시에 이런 처우개선 지원이라든지 구분별 지원들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생생내기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정의 열악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우는 아이 약 준다, 사탕 주는 정도인 수준이어서 이것을 이제 좀 이것만이라도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차별적인 감정들이 생기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일단 일어나시키고 상황 평준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늘 현실적인 어떤 그 싸움이랄까요? 나름대로 밀어당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계속 준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 과연 이게 법전이냐 혹은 경전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준들이 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임금, 이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지 시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직업 안전 확보 방안들이 이제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에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센터들을 설치하는 것들, 근로기준법 준용하는 것, 이건 이제 앞서 우리 이혜정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참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엄격성을 좀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상시행 시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조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거의 뭐 20년 되어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계속 지원 사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사실은 고유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산 기존 경상 예산 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 정규직의 이 일자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나 식으로 있는 방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적 자본 강화와 사회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그래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과 전문 역량 지원입니다. 증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뭐 쉽게 다른 부분들은 좀 빨리 시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담 서비스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바우처 형식으로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사실 아니었죠. 또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정규직 중심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어떤 노고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갔을 때는 결국 사회복지사의 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해야 됩니다. 법령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부산시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시설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협회 내에 비정규직위원회라든지 등등을 이제 꾸려서 사회복지사 중에서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끝내라고. 5분 정도 더 썼습니다. 이 정도로 발언을 하고요. 이제 호분같이 오는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오랜 기간 연구를 해주신 이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11시 5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할 말도 있었는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5분만 쉴까요? 아니면 10분 정도 쉴까요? 10분 쉬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기 때문에 15분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회사 소개를 못 드렸는데 사회복지사협회 윤혜복 회장님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주발제에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진로
실제로 이제 비정규직이 이 서비스를 잘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예전에 동아대병원에서 노동자 위원장 할 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비정규직이 질 낮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 다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감정 노동자인 거죠. 본인의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처우를 못 받고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억울한 상황, 그 다음에 나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를 잡는 손에서부터 나쁜 기분이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죠. 부산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또 그분들의 처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세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분씩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관련해서 박영수 교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대 박경숙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긴장을 되게 안 하는 편인데 여기 제가 와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되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주제와 이런 것들에 과연 제가 좀 감히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게 적합한지도 또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연구 이제 교수님 두 분께서 왜 저를 초대하셨을까를 생각하니 이 연구에 대한 부분 또 이게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걸 어떻게 또 이제 시켜야 될까라는 그런 면에서의 제언을 저에게 바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제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받고 어마무시한 양을 보고 되게 연구원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들고 보면 볼수록 제가 사실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있고 또 사회복지 영역에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계기가 조금 됐던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는 사회복지 안에서도 정신보건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사회복지시설 분류되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게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 좀 반성하면서 사실 이 원고를 좀 읽어나가면서 글을 좀 썼습니다. 사실 이제 주셨던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료인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되고 우리가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아마 그 자리로서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받아본 이 원고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 조금 더 제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실태 조사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보면 기관 특성별이라든지 사업별로 굉장히 또 연차별로도 다르고 해서 이런 아주 디테일한 참여 대상자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 추후에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좀 이제 실태를 좀 조사해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노인 영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노인 영역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은 또 선제적으로 굉장히 비정규직 비율이 같은 사업을 하지만 좀 적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지자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FGI 연구 결과가 좀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 혹은 이 근무하는 경력의 분야 혹은 경력에 따라서도 이런 내가 본인 일의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한 거의 경험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칭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연차별 혹은 특성별로도 조금 우리가 차이를 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인데
사실 2000년도쯤에 저희 부산경남물산정신보건사역자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임금에 대해서 사실 그때는 좀 궁금해도 못 물어보는 이런 분위기여서 얼마를 받을까, 저희는 또 병원장에 또 굉장히 권한이 크고 그래서 대부분 동결되고, 근데 그걸 너무 또 병원에 근무하니까 또 나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그때 조사했을 때 연봉 1,200만 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물론 임금만 조사했지만 우리 임금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받고 일을 했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 협회원들한테 공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공유가 되면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임금 협상을 할 때 병원장과 협상을 할 때 이게 기초절도가 사실은 좀 많이 됐었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공동의 좀 입을 모으는 시작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많은 그때 제가 일할 때와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그런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이걸 좀 뭔가 이렇게 입을 모으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처우 개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제 아마 많이 아시는 학생정서행 독특성 검사라는 것 때문에 교육청 주관 사업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굉장히 계약직을 많이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뭐 출산 대체 인력이 아닌 이 사업만을 위해서 5, 6개월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업비도 좀 축소되기는 했으나 별로 없는 이유는 그 사업비로 아예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그걸 좀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조금 하는데 물론 이거는 사실 저희 정신보건에서도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위탁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조금 더 별개의 문제라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비로 들어오는 문제도 조금 이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조례에서도 인권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 연구 결과에서도 이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요. 지금 우리 회장도가 계시지만 지금 부산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제가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부산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몇 년째 한 3년째 정도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되게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그건 정규직 비교적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이 내일을 제쳐두고 와서 심리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고 또 내가 나오면 내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 아마 부산 사회부에서 20년도에 아마 처우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같은 맥락에 저는 이런 감정노동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뭔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아마 그런 심리지원센터 아마 관련된 내용도 아마 사업에서도 계속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이 심리지원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체계를 좀 구축해 놓는 이런 형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돌봄종사자 뭐 이런 감정노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19 응급대원과 소방관이거든요. 근데 이 두 직업은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아예 지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사실은 그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같이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발표 내용에서도 이런 비정규직만의 문제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한다면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좀 고려해 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이 돌봄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죽음은 내가 예상치 못한 죽음이나 우리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망 혹은 요즘에도 자살률도 되게 높고 해서 굉장히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는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사실 현재에서 놀랍지 않은 너무 당연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또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정신보건 영역에서도 사실 너무 제가 그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자살 경험자를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직업 휴가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뭐 심리상담 지원을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부분 우리 부산사협에서도 조금 더 확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사실 당사자, 뭐 이제 조사가 당사자, 그다음 기관 혹은 뭐 이렇게 여러 파트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역할 영역에서 조금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각각에서 특히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건 이 우리의 처우에 뭐 약간 과히 말씀드린 거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뭔가의 이런 좀 안정성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우리가 약간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많은 돌봄 인력들이 뭐 약간의 고용 혹은 일자리 창출 이런 형태로 사실 가고 있죠.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 이런 정책이나 혹은 뭐 너무 그렇지만 이런 거에도 사업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단기적이 아닌 좀 장기적인 입장으로서 이런 사업 계획이나 정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이런 그 이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돌봄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 보면 마치 우리 밥그릇을 챙기는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우리 클라이언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 문제로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단순한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뭐 사회복지 시설의 비정규직으로만 치부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연구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좋은 기초 자료, 굉장히 데이터도 샘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또 아마 우리가 또 이런 시작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게 우리 전국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부족한 저에게 이런 토론의 기회를 주고 또 이런 걸 한 번 더 고심하게 만들어준 우리 또 연구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들은 감정 노동자 중 하나지만 사회복지라는 명령 아래 스스로 참고 견디는 이중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초 자료가 활용이 되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님 오성균 사무처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준호 의원님께서 이 두려운 남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두렵지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고요. 예, 오성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위한 정보부에 참여 마련해 주신 부산노동권익센터의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 인사 이렇게 좀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단일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제 뗄래야 수 없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일 임금 체계 마련은 사회복지계의 수호 과제로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단일 임금 체계와 관련된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반면에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와 실태조사는 매우 미온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조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 토론회 오기 전에 17개 시도 시도협회 사무처장 단톡방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단톡방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나 토론회 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좀 여쭤봤었는데요. 없었어요. 아무런 답을 이렇게 좀 받지 못했고 그만큼 비정규직 처우의 실태조사의 자료가 좀 귀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 연구 진행해주고 있으신 노동권익센터와 교수님께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지역과 시설, 유형, 소관 부서에 따라서
그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임금 체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한 임금 격차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에 따른 절대적인 이제 박탈감과 종사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이 잦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자긍심과 사기 구실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부산 사회복지계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관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시 역시 12년도 9월 27일 날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위해서 그 시비지원시설과 국비시설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었고요. 물론 그 비정규직은 좀 빠져 있는 상태였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내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좀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18년도에 시비시설 같은 경우에 단일 임금 체계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그 시비시설에 이어서 이제 국비시설의 처우 개선과 단일 임금 체계 기초 마련을 위해서 협회 자체 내에서도 20년도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각 직능 대표자님들을 좀 모시고 처우 개선 직능 대표자회를 저희가 10월에 이렇게 좀 구성을 하였고요. 21년도에 이제 부산복지계 요구할 5대 요구안을 이렇게 좀 마련하게 됩니다. 그 5대 요구안 중 한 꼭지로 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이제 요구가 이렇게 좀 대두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직능에서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이제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로 하다. 해서 이제 노동보증센터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했었고요. 비정규직 범위와 이제 규모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현장 요구에 이제 답을 이렇게 좀 해주셨고 이 자료가 정말 큰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있어서 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현장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부산시와 시의회 이렇게 의지만 요구를 하고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좀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왔고 이 의원님들 계속 앉아 계시면 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또 찾아뵙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또 직접 이렇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 이제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포괄 예산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정된 인건비로 그 배치된 인력의 인건비를 이제 충당할 수 없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가 이렇게 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배치 인력에 미치지 못한 인력을 채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등의 이제 구조적인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인건비 항목을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급과 호응에 맞는 예산 지원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포괄 예산 지원에서 항목별 예산 지원으로 예산 지원을 위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복지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받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항목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인건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원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추가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설별 명확한 정원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호봉별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가능하고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통해서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제 사실인 바이고요. 이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조사와 이제 지원이 조금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규직과 차이 없는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에 정규직 종사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시간의 수당, 복지 포인트,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역시 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비정규직 종사자들 역시 복지 포인트 대상으로 이제 포함했고요. 연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상을 앞으로 또 돌봄 노동자까지 이제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그런 처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이 지금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잊지 말고 이런 이제 차별 없는 수당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로 자문기구가 아닌 이제 심의기구입니다. 민간관이 함께 모여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기구이고요.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타진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되는 보조사업, 정규직 일자리 전환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여기 좀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여기 좀 돌봄 노동자가 속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과 이용자들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과 시범 사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좀 요구를 해야겠고 부산시에도 우리가 좀 연대를 해서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심도 깊게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이렇게 좀 힘들었고 이 기점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보다 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서 이렇게 제안드렸던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협회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느 부처 어느 시설에서 일하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라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복지부 산이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이후에 세밀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재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저 기준인 거거든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최저 이 이상은 이하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인데 마치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게 최고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과 부산시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토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우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신현석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동호서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신현석입니다. 우선 이 업무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비정규직 사육지 현장에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조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좀 유일한 조사. 처음에 이제 이혜자 박사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토론뿐만 아니라 뭐 비정규직 관련된 무슨 자료나 통계나 이런 거 있냐, 뭐 요구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다고. 좀 제동자 차원에서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먼저 제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좀 일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비정규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덩어리가 큰 사업들은 뭐 정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개별 시설이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침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이게 뭐 비정규직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좀 어려웠고, 또 다른 형태의 뭐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제공되는 자료가 뭐 비정규직의 실태나 이런 것, 유형들 어떤 고용 형태는 되게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그런 거 이제 구분되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취합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런 좀 소중한 연구를 좀 진행해 주셔서 센터와 이제 연구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뭐 이런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좀 미진했다라는 좀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노동자에서는 사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갖게 된 거는 그렇게 깊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비정규직 문제를 뭐 따로 넣다기보다는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것에서 포함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현장 전체 현장에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사실은 이제 뭐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런 뭐 주로 이제 민간에서 시작하고 이것이 안정화되는 상당 기간은 사실은 뭐 전체가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걸려있는 거고, 이전에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확장된 사업들을 다 시작했지만 뭐 기금에서 뭐 민간 예산이 아니고 기금 사업이다 이런 형태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인상했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계속 겪으면서 아까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이제 뭐 수능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마 좀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문제를 바꾼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들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 것처럼 지금 현장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이 됐다.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이런 지침이나 개별 시설에서 비정규직이 있다 때 노동자 차원에서도 뭐 이거 대응할 때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뭘 한다 이런 식의 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뭐 3개월 있다 정규직 되고 4개월 있다 정규직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불안정되면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좀 고민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제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은 뭐 지금 협회에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벌써 협회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요구들이 뭐 정규직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요구들을 무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화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단일 임금 체계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이제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상호화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이제 비정규직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정규직 이제 5급 이런 공무원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수준에 이제 좀 가깝고, 그리고 뭐 거의 뭐 150부터 550까지는 호봉 승급분이 막 10,000원 정도 이런 거라서 사실은 5년 내내 임금이 거의 동결된다 싶게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뭐 상위 직급의 임금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는 하위 직급에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성이나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한계들이 좀 있었다라는 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해결 방안을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뭐 자세한 뭐 설문조사, 면접조사에 사실은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제가 또 중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저희가 처음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마지막 정책 제어로 이제 빠진 상태로 이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처음에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얘기를 시작하는 경론 발표하는 방향성을 주시는 이제 정책 제안이다라고 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너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종결 수준의 요구나 받는 수준의 이제 연구들을 좀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서 여러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면접조사나 설문조사라도 하듯이 이게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단순한 이제 사교시장이나 임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주로는 이제 바우처 유형 서비스 중심으로의 이제 처우 개선이나 고용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했지만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그것들을 이제 시도별로 이제 좀 안착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희도 뭐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사육자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을 사회 서비스는 일어나해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 대체의학 사업들 하는데 이분들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일용직 수준이고 사실은 이분들 사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월급제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라 이런 식의 요구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산은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시범사업 이제 뭐 지원 안 하고 뭐 개별로 하겠다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회 서비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고용을 일어나고 처우개선을 사실은 이게 각 시설별로 나눠놓고 유형별로 나눠놓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처우개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고용이 일어나야 되고 한 대 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강화되지 못하고 정도로 자초될 수 없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 쪽으로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표명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입장들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회서비스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부분의 이제 지위나 영역들을 이제 침해한다, 자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해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고 어떠한 좀 문제들을 하는가 이게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이용자들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관련된 좀 명확한 기준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운영돼 왔고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고용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기준을 딱 정해서 이것들 고용을 뭐 비정규직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것들이 이제 지침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더 채용을 고용하고 싶고 고용을 연장하고 싶어도 나중에 법을 위반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무조건 다 지금 그 시설의 기관장, 내지는 법인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최근에는 좀 저희가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보통은 이제 노동자의 문의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같이 사무실 일하는 동료가 나는 정규직이고 나는 이 동료는 비정규직인데 아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처우밖에 안 되고 이런 것도 할 수 없냐, 그런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사고를 입는 거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노동자회의가 이제 시설장님, 센터장님이 문의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의가 없는데 최근에는 어떤 뭐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아니 자활 쪽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다 비정규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왜 제도적으로 개선 안 하고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런 좀 요구를 할 때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너무 그런 것들에 좀 국한하지 않고 원칙적인 요구들을 계속 해야지만 이것들이 언제든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좀 원칙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시정 대책인데 사실은 이제 차별시정 대책은 저희가
뭐 제 생각으로는 이뭐 차별을 일부 시정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차별이 완전히 없으면 그건 그게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적 요구들을 하는 것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좀 이게 또 기관 입장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뭐 저희 조합원님들도 비정규직을 일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의 문제를 이제 뭐 노동자의 진정도 하고 문제 제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저희가 이렇게 단위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 동일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차별 시정을 인정받으려면 동일 업무를 해야 되는 걸 인증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기관에서 입장에서는 야 네가 언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다른 업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뭐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이 사업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업만 하고 다른 기관의 일은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기관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활동도 같이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는 그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기관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별 시장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없앨 것들을 아까 뭐 협회 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좀 고민. 물론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정충원 정부 방역 기초자치센터제 다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여기서 세우는 것이 기존의 시설에 어떤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이후에 모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기준의 잣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들도 좀 같이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저희도 노동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노조법 개정해서 이제 세워졌어. 네. 뭐 이렇게 간접법이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지만 좀 이러한 좀 근본적인 노력들을 좀 하는 것들 그리고 근본적인 요구들을 제기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단일임금제나 이런 마련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좀 현실화해내고 어떤 결과들을 얻은 것처럼 비정규직의 문제도 지금부터 이런 좀 근본적인 원칙적인 입장들을 좀 제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좀 민간에서는 또 비정규직을 굉장히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인데 사실은 또 정규직을 꼭 채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사용 목적에 맞게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장부터 좀 정규직 채용에 기존의 정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의 원칙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의 고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위원님들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그 연구 발표 마이크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결국 이제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그런 불안정성은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관계를 계속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의 호흡을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아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돌봄 종사자의 경우는 어떤 최저 노동 시간제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좀 발빠른 대응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에 무기계약직이 한 93명이 참여하셨고 시설조사에서는 한 153명의 어떤 무기계약직 실태가 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설문조사 결과에 무기계약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굉장히 낮은 처우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무원의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제하듯이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이 연구 들어올 때 결론 어떻게 써야 되나 제일 큰 걱정하면서 들어왔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두 가지가 방금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고민 들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이번 연구에서 이제 양적 연구 부분이라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에서 그 자발적 선택을 흔들리게 하는 실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원했던 일들이나 수준이 정규직화까지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논의와 그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주시면 순차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될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논의가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처우에 대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규직들의 처우의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팅에 대한 열악한 처우 부분이 너무 명확한데 논의의 기준의 대상이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권이라고 했었던 우리 오늘 좌정해 주신 석교수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부터 접근을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를 같이 하자고 메일을 받은 건, 메일을 확인한 건 술이 취해가지고 새벽에 잠시 깨었다가 메일을 한번 열었더니 모르는 분의 이름으로 이 연구가 필요하다 길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하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보니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과연 다 쳐낼 수 있을까? 그게 제 입장에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2020년, 2022년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연구를 좀 진행하다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예전의 스코프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 새로운 시점이 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규직화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바람직하냐 이런 이제 아주 원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당면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당면한 차별과 당면한 배제와 당면한 억울함들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계속 좀 이 파트를 좀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일단 우리 복지국가 체제 자체가 완벽하게 변했고요. 그러면서 노동연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당히 그림은 좋지만 클라이언트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업장의 비정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취업자를 취업의 이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정부 제도적 노력이었죠. 그래서 아주 단시한 노동들도 고용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이제 덕목으로 좀 생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것이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것은 건너뛸 수 없는 사다리, 허공에 두고 있는 사다리라는 것 분명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제도와 정책들이 누구에서 어떻게 계속 만들어졌느냐,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좀 더 많은 숙고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EITC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도들을 사실상 도입하고 추진했던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보수당 정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다시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학술적으로는 정말 다루기가 좀 힘든 주제입니다. 근데 이 연구 보고서 일단 이건 내놓고 봐야겠다 라는 강경한 의지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좀 성원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고민들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영역으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사회 봉사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자꾸 이제 스스로를 이게 억제하는 그런 기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계속 손을 놓게 되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계열의 처우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서로 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이 저희들 연구가 근래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센터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